네, 안녕하세요. 이준석이 뭐 신당을 만든다고 해서 좀 요란하죠. 오래간만에 국내 정치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당원을 34,000명을 모았다. 그 다음에 뭐 잘하면 괴물이 될지도 모른다. 그 다음에 대구까지 가서 또 뭐 그 연설도 하고 돌아다녔는데, 또 대구 시민들은 보수가 통합해야지 이게 뭐냐 또 이런 말도 했고, 금태섭 만나서 타진도 했고, 또 그리고 천하용인의 그 허은하 국민의힘 탈당해서 개혁신당 합류했고, 뭐 그래서 뭐 요란하게 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개혁 잡골당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우리나라의 이제 야당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정통성은 민주당에 있죠. 1954년이니까 그게 70년 된 정당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참 여러 가지 그쪽에 이제 말하자면 성골들이 모여 있죠. 주사파, 친북, 종북, 친중, 종중, 그게 성골입니다. 성골이 모여 있고, 그것이 아닌 야당 인사들은 다 잡골입니다. 유승민까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좀 그쪽에 이제 족보가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다 모이고 있는 거죠. 이준석, 이낙연, 금태섭. 말하자면 골수 친북 아니고 골수 친중 아니면 모두 모여, 뭐 이런 깃발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또 금태섭은 이 와중에 이준석과 잘 되겠냐, 좀 되는 거 봐가지고 합류하더라도 천천히 합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낙연도 좀 그런 입장이에요. 이준석이 워낙에 좀 그 외연성이 제한돼 있고 성격이 별중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 개혁신당이 이준석을 넘어서서 이 금태섭, 이낙연까지 다 모아서 어떤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데 성공하면은 참 대단한 일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게 가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 안타깝냐? 양당제, 제대로 된 양당제로 좀 정립이 돼야 되거든요. 오늘 그 같은 말씀을 여쭤보자 합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잘 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이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정치판에 튀어드는 사람들이 15% 게임을 보고 튀어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일반 이제 생활인들은 정치판에 뛰어들면 당선을 생각하고 뛰어든다고 생각하는데, 입문하는 사람들은 15%만 되면 알뜰살뜰하게 선거운동을 하면 국가에서 공영선거 개념으로 다 보전을 해주니까 자기가 노바디에서 썸바디가 되는 거거든요. 그 지역구에서 언제 출마했었다, 그때 이제 뿌리가 다져지고. 그래서 이 당선이 목적이 아니라 15%가 목적인 사람들을 이제 줄을 세워서 제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압도적인 표를 갖고 있다든지 압도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다든지 돈을 갖고 있다든지 이렇지 않으면은 이게 난장판이 됩니다. 그런데 글쎄요, 금태섭, 이낙연도 그렇고 이준석은 더 그렇고, 여기 지금 어떤 난장판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아마 굉장히 그 성격이 독특한 이상한 사람들 또는 독특한 사람들이 많이 몰리들 그런 가능성이 높죠. 현실의 장벽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제가 무슨 야당 지지자인 건 아니고요. 그 말하자면은 좀 아쉬운 게, 저기 2016년 국민의당 케이스랑 비교를 해보면 지금이 완전히 그거랑 반대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이제 국민의당 때의 그런 패턴과 지금을 유사하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016년 국민의당 때는요, 이게 이제 안철수, 그리고 호남에서는 김한길,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박주선, 동교동, 이게 호남이 다 튀어들어왔고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이쪽 한나라당 쪽에 뿌리를 갖고 있는 윤여준, 김성식 이런 사람들까지 튀어들어갔습니다. 이번과 당시는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이거 보고 있으면은 2016년엔 신당을 만들 이유가 없었어요. 시대적 요구도 없었고 시대적 배경이 절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량급은 이렇게 줄줄이 다 왔어. 지금도 뭐 김한길이 뭐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기력을 갖고 있는데 2016년이면 지금으로부터 거의 뭐 한 7, 8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쌩쌩 날아다닐 때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을 창당을 해야 될 어떤 시대적 요구와 배경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안철수가 대선 간보기를 했잖아요. 그게 2012년. 그 여진이 있죠. 그리고 안철수가 이제 돈을 많이 갖고 있다. 여차하면 쓸 수도 있다. 이런 그 기대치 사실은 굉장히 안 씁니다. 개인 돈 안 써서 당연히 써야 될 때도 안 쓴다는 그런 비난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방 도시에서 부산에서 안철수를 초청을 해가지고 강연을 했는데 왔다 갔다 한 차비, 체재비 이런 것들을 초청자가 다, 뭐 돈도 많지 않은 시민운동하는 초청자가 다 내야 되는 정치운동한다는 사람들이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그 정도 되니까 좀 많이 섭섭해하는 그런 케이스들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86 운동권에 의해서 치게 생기니까 호남 올드보이들, 이 586 운동권에 속하지 않은 올드보이들이죠. 이게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김한길,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박주선 씨는 조금 컬러가 달라요. 예, 거물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온건하고 합리적인 분입니다. 제가 호남의 정치인 중에 좀 인정을 하는 분이 박주선 씨하고 황주홍 씨입니다. 예, 아무튼 이 호남 올드보이들 야권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운동권에 치기가 싫으니까 튀어나온 거라고 2016년에. 그게 당시의 배경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중량급 선수들은 다수 있었지만 시대적 요구나 시대적 배경은 전혀 절실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뭐냐? 시대적 요구와 배경은 굉장히 절실합니다. 그런데 중량급 선수가 없습니다. 어떤 시대적 요구가 있냐? 586 운동권의 정체성인 친중 친북이 임박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번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형세 자체가 이제 586 운동권의 시대는 끝났다.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586 운동권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당이잖아요. 뭐 저 방탄정당 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저걸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그 정리를 해내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한국 정치가 발전하거든요. 그러한 시대적 요구는 절실한데 또 그런 시대적 배경은 절실한데 그거를 차고 나갈 선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그러니까 이준석 같은 사람까지 나서서 이제 기회를 엿보는 웃기는 상황이 된 거죠. 이런 인간들, 그러니까 김한길,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박주선, 동교동계 거물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뭐 금태섭이라든지 이낙연이라든지 이낙연 무슨 정치했어요? 기자하다가 저기 잠깐 캠프 쪽 관계했다가 국무총리 한번 하고 정치 제대로 한 적이 없는 사람이죠. 그다음에 이준석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2016년에 비하면 정말로 그 중량급 인물이 없는 거예요. 저 진영 전체에 이준석 포함해서 다. 그런데 왜 586 운동권이 이제 그 정체성이 멸종당할 586 운동권 자체가 뭐 멸종당하고 세를 완전히 잃으려면 시간이 꽤 지나야겠죠. 뭐 이번 선거 때도 뭐 꽤 선방할 수도 있겠죠. 잘하면. 선방 못하게 하는 게 저희 같은 사람들의 바람이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정체성은 끝났다. 이게 그 정치라는 것은요. 정체성과 정체성 게임이거든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칼 슈미트라고 뭐 특히 좌파가 많이 인정을 하는 그런 정치 철학자입니다. 독일. 그 사람은 정치의 알파요 오메가는 우리와 적들을 구별하는 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우리와 적들을 구별한다는 건 뭐겠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뭐고 적들의 정체성은 뭐다. 이걸 구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체성이 지금 뭐 이제 더 이상 성립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갔다. 그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586 운동권이 왜 이렇게 득세를 하게 됐나? 한 5가지 이유가 있죠. 우선 첫째는 그 한국의 이 자유공화 진영의 정체성이 매우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나마 이 정도를 이뤄낼 수 있었던 건 6.25라는 그런 그 강력한 그 역사적 경험, 반공 그 자체, 그것에 바탕을 둔 어떤 정치적 안정성 이런 것들이 이 뿌리를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역대 대통령들이 특히 이제 우남이 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이 엄청난 그 기초를 잘 닦았고 또 경제에 관해서만큼은 특히 전두환, 노태우
이 두 신군부 쪽의 대통령들이 제대로 바톤을 물려받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까지 올라서는데 큰 그 디딤돌이 됐던 거지. 이게 뭐 지식인들의 그 담론과 그리고 언론이 이게 제대로 사회를 리드를 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지식인들의 수준이라는 것, 또 담론과 언론의 수준이라는 건 참으로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무주공산이죠. 좌파 입장에서 보면 무주공산인 거예요. 예를 들면 소련 미학을 뭐 거의 뭐 많이 본따서 지은 진중권의 미학 오디세이가 오늘 이 시점까지도 아마 국내에 있는 유일한 미학 책일 겁니다. 한글로 처음부터 저술된. 그러니까 이 지식층의 이 담론 언론, 이 역사 해석 보세요. 역사 해석 해석해서 애들 가르치는 교재 내용, 이게 지식층이 원래 걸러줘야 되는 일이거든요.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이게 참 재밌는 이유인데요. 그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한 70년 동안 1953년부터 2021년까지 그 한국을 상당히 그 잠재적 전범 같은 혹은 언제든지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위험한 집단으로 인지한 측면이 있어요. 그걸 전 공한증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중국 축구가 한국만 만나면 주눅이 들어서 힘을 못 쓴다고 해서 거기서 공한증이란 용어를 쓰죠. 그런데 미국이 한국 정치 문화를 볼 때 저기 굉장히 위험한 데가 있어. 저 언제든지 저 굉장히 호전적이고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어. 그러면 우리가 동북아시아 판 다 깨지는데 이런 두려움이 좀 있었다고 봐요. 그게 한 21년까지 이어지거든요. 한 70년 정도 이어졌다고 봅니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을 억제해야 될 대상 혹은 제어해야 될 대상으로 보이는 거고, 따라서 이거는 뭘로 나타나냐면 한국의 이제 민주당 계열, 그 다음에 야권, 그 다음에 진보, 심지어 좌파 이쪽에 대한 지원으로 나타나죠. 이거는 어떻게 드러나냐면 뭐 조금 이따 다시 나오지만은 이제 그 카터, 그러니까 키신저가 이제 그 미중 화해를 하고 그게 70년입니다. 71년도에 중국이 그러니까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죠. 중공이. 그리고 뭐 그런 짝짝꿍이 펼쳐지다가 카터 때가 되면 완전히 이제 그 어깃장을 완전히 놓쳐. 그래서 키신저의 그런 미중 화해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타격이거든요. 뭐 세계 질서가 좀 이상하게 바뀌는 거니까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게 이제 키카 어깃장이 우리한테 10년을 작동을 합니다. 70년대. 그 다음에 이제 카터가 워낙 인기가 없어서 당시에 민주당의 지도자는 에드워드 케네디입니다. 에드워드 케네디가 DJ를 빼내가지고 키워주죠. DJ를 빼내서 키워준 거는 에드워드 케네디로 봐야 됩니다. 레이간이라기보다. 그 정도 민주당의 지도자가 한국에 DJ 빼내가지고 저기 미국에서 보호해서 활동하게 해야겠다 하면 아무리 레이간 정부라 그래도 국무성에 말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82년도 12월 달에 DJ가 이제 미국으로 가죠. 교도소에서 나와가지고 교도소에서 풀어주죠. 전두환 정부가. 그때 미국에 이제 덜레스 공항에 도착을 하는데 그 공항에 영접을 나온 게 민주당의 그 말하자면 가장 그 실권자, 미국 민주당의 실권자인 에드워드 케네디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주한미 대사를 하고 있는 골드버그죠. 골드버그가 LGBTQ, 그러니까 동성애, 양성애, 뭐 트랜스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지금 지지 시그널 보내고 있거든요. 올해도 보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뭔가 좀 이쪽에 그 자유공화 보수에 대한 좀 그것을 견제하거나 혹은 그것에 좀 이렇게 족쇄를 채울 수 있는 뭔가에 대해서 상당히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미국의 그런 정책을 한국에 대해서 펼쳐온 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과 서방의 이제 그 중국 사랑이 시작이 되죠. 70년부터 키신저가 이제 미중 화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중공이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됐고요. 73년엔 일중 수교가 되고요. 79년엔 미중 수교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클린턴 때부터 93년부터
93년이죠. 93년 맞습니다. 미중 사랑이 이제 본격화되죠. 예, 본격화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미국의 70년 공안증이 이런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친중 타락 글로벌리즘 및 4대 말살 해체주의. 이건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라서 이거는 이제 클린턴 8년, 그다음에 아들 부시 8년, 오바마 8년에서 24년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의 급성장 및 북핵 도발이 이제 있는 거죠. 이제 네 번째 이유로. 북핵의 1차 핵실험이 2006년입니다. 북한이 2006년에 1차 핵실험을 하고요. 그 해에 탄도미사일을 무려 7발이나 쏘아 올려요. 근데 이게 뒤에 배경에 중국이 있다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 이제 힘이 커져가니까 2001년에 중국 전투기가 남중국해에서 미군 정찰기를 들이받아가지고 정찰기 그 앞에 코 부분이 날아가요. 부서져요. 그래가지고 미군 정찰기가 중국 하이난 섬에 비상 착륙을 하죠. 뭐 한 20명쯤 되는 미군이 중국에 억류됩니다. 예, 억류돼요. 그래서 미국이 뭐 끽소리도 못하고, 왜냐면 그 생명을 구해서 빼내와야 되니까, 또 정찰기 안에 있는 전자장비를 중국에 넘겨주면 안 되니까, 예, 그렇게 됐습니다. 중국이 1990년부터 2005년 사이에 군비를 연 15%씩 성장시켰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성장시켰죠. 그리고 2007년에는 군비를 연 18% 성장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예요. 거의 20%대 가까이 이렇게 군비를 계속 성장시켜 왔고요. 2007년 말 2008년에 이제 저게 터지죠. 리만 브라더스가 터지면서 2008년에 중국이 미국의 최대 채권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G2가 되죠. 네. 즉 다시 말하자면 중국의 부상과 정확하게 일치해요. 중국이 쫙 힘을 받아서 올라오면서 북한이 핵실험하고 탄도미사일을 강화합니다. 그 타이밍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잠시 참고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중국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니까 2011년에 미 국무부가 정책을 발표합니다. 힐러리 클린턴의 이름으로 발표했습니다. 그게 아시아를 중심축으로 삼겠다. Pivot to Asia라는 정책입니다. 근데 말뿐이죠. 오바마 때도 여전히 그게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표를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586 운동권의 정체성, 친중 친북이 이렇게 그 대세가 된 것은 한 이런 5가지 이유가 작동을 했다. 우선 첫째, 우리가 워낙에 무식하고 무지하고 뭘 몰랐다. 그러니까 우리의 담론과 언론이 취약했다. 이 자유공화 진영이 지식이 취약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미국 자체가 6.25 이후, 그러니까 한미동맹 체결 이후에 한국의 그러니까 이 자유공화가 아닌 쪽, 그러니까 이 민주당 쪽, 지금 54년에 시작된 민주당 쪽, 혹은 좌파 쪽, 혹은 진보 쪽을 은연중에 보호하고 키워준 측면이 있다.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미국과 서방의 중국 화해가 일어나면서 그 카터까지 70년대 내내 우리가 굉장히 어려웠다 이거죠. 고 70년대 10년이 그게 바로 좌빨의 대부인, 사상적 대부인 리영이와 박현채가 뜨던 시기입니다. 70년대입니다. 그 사람들이 뜬 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친중 타락 글로벌리즘 및 4대 말살 해체주의. 이게 24년 동안 이어집니다. 이때는 뭐 이제 백모 같은 스타일의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또 시청자님들 같은 그런 성향의 사람들은 시대착오적인 수구 꼴통 극우 전쟁광이죠. 네, 그렇죠. 백모 지금 이런 얘기를 저는 한 1989년부터 해왔으니까 그 이제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한 4, 5년 했거든요. 뭐 최근까지, 그러니까 2022년 우크라 전쟁 전까지 거의 수구꼴통 극우 전쟁광 취급받죠. 이런 얘기를 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중국이 급성장하고 북핵 도발이 본격화됐다. 이런 게 다 시대적으로 겹친 거예요. 그러니까 쟤들은 이게 잭팟을 한 5번 맞은 거예요. 잭팟을 5번. 그러니까 이제 패를 잃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꽝이 이제 5번 나올 차례입니다. 잭팟을 5번 맞았으니까 이제 꽝이 5번, 꽝. 골로 가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국힘이 이제 제대로 골로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그 과업을 실행할 수 있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지만, 예.
자,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중국 사랑은 미중 대립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한국은 초특급 핵동맹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 우리 민주당이나 좌파의 궁극적 백은 미국이에요. 민주당과 좌파의 궁극적 백은 미국입니다. 그 백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미국이 워낙 분위기가 바뀌어서. 미국이 일단 그 경제 조치, 중국에 대한 경제 조치를 보시면은 처음에 트럼프 때 2018년부터 관세 전쟁이 시작했죠.